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2015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을 맺었죠. 우리 더 배움도 이제 1년간 우리 올해 2015년도 2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동영상 강의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걱정도 되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걱정이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호응을 해 주셨고요. 또 결과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민법은 시험 난이도는 예년 수준과 별 차이 없이 나왔고요. 어려운 문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뭐 그 어려운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이 공인중개사 우리 민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누님 말씀 제가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결국은 공인중개사 민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남보다 뭔가를 새롭고 희한하고 지엽적인 것을 많이 알아야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니까요. 우리 민법을 완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뭐냐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실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다행히 우리 더 배움 2015년도판 교재에서 뭐 빠진 거 없이 다 100% 시험 문제가 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실하게 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100% 합격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있죠. 자, 근데 분명 떨어지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1년 더 준비하시려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고, 또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한 5, 6일, 4, 5일,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보기도 싫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봤더니, 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렸구나,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결국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몰라서, 어려워서,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신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 맞춰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공부하진 않았을까요? 자, 겨울에, 봄에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름쯤 되면은 뭔가 민법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혹시 뭐 일정한 이상한 문제집을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교재를 보게 되면, 내가 배우자 하는 것들이 많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지엽적이고 어려운 곳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것들이 오히려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면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신 거 아닌가요? 못 맞추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것이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민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저는 사법시험을 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 정도까지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 더 정확하게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게 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차 시험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요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많은 시간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내 거로 만드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이 마구마구 흔들려 가지고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대단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새롭게 시작할 때도 내가 민법을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민법만 한다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안영찬 선생이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몇 점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냐면 80점 정도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민법이 의미가 있는 점수는 80점까지거든요. 왜요? 꽈락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하고 둘 중에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법이 85점을 맞고 부동산학개론이 35점을 맞았다면 평균 딱 60이지만 불합격하잖아요. 따라서 민법은 의미 있는 점수가 몇 점까지냐면요, 80점까지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만점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그 민법 교재에서 한 20%는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민법은 공인중개사는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해하시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제도를 과목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민법을 공부하시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1차 과목이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권법. 그래서 실제로는 세 과목인데 공시법하고 세법이 별개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는 네 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주위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민법이 대단히 중요하고 민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법이 1차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하고 학개론하고 민법 둘 중에 두 가지의 평균이 60점이 돼야 2차 시험을 보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2차 과목을 잘하더라도 1차가 평균 60점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민법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을 잘하게 되면 2차 과목도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민법이라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을 완성을 시킨 후에 내가 2차 과목을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굉장한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이 민법하고 학개론은 결코 완성되지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법이 완성된다면 사법시험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이 민법 학개론이 완성되지도 않는 과목인데 요걸 완성을 시키고 2차를 공부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2차 과목을 뭐 하시게 되냐면 포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일찍, 예를 들어서 12월이나 또는 1월이나 2월이나 3월 이렇게 봄까지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2016년 한 해 2차까지 다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하시는 것이.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1차 과목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2차 과목도 함께 같이 뭘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부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요 1차 과목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2차는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 올해는 1차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봄까지입니다. 한 3월, 4월, 5월까지죠.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될 수 있으면 1차 과목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2차 과목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 뭡니까? 굳이 학원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집에서 어떻게 해요? 편하게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쁜 점은 뭐냐면 약간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너무나 본인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부가 등한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시간 배분이나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끝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는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냐면 요 1차 과목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은 매일매일 보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시간. 그러면 요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개론은 뭐예요? 매일매일 봐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여름까지입니다. 여름까지는 3시간 정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3시간 정도. 그런 다음에 요 2차 과목은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중개사법, 화요일 날은 세법, 수요일 날은 공시법, 목요일 날은 부동산 공법,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표를 만드셔 가지고 그 해당하는 요일이 되면 각각 과목에 2시간씩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토일이 비죠. 그러면 이 금토일은 다시 1차 과목을 좀 더 보시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차와 2차가 함께 병행이 되셔야 나중에 여름이 돼도 2차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야 한 해 2016년도 1년 만에 시험을 꼭 끝낼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한 만약에 2015년도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다시 도전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병행해서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시다면 이 시간을 5시간이 아니라 6시간, 7시간 하시는 거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많이 투자해봐야 하루에 2시간도 못한다 그러신다면 그런 분 나름대로 예를 들어 2시간이다 그러면 일단 여름까지, 봄철까지는 1차 과목 학개론 민법 1시간씩 투자하시고, 그죠? 그럼 1시간 남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민법과 학개론 한 40분씩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 40분은 2시간이라면 요일을 정해가지고 2차 과목도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민법을 하려고 하는데, 요 민법은요,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현행 우리나라에 있는 법 중에서 가장 큰 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문수가 가장 많다는 것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법, 상속법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되어 있냐면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이 물권편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독립된 법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대를 가셔가지고 민법을 전공하시게 되면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칭적 상속법까지 할 때 교과서가 대충 한 5,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만 해도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고요. 물권법은 그냥 무조건 1,000페이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한 2,000페이지. 그 다음에 채권법은 두 가지를 합친 만큼 돼요. 그래서 두 권으로 나뉘거든요. 채권, 총론, 강론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2,000페이지. 그럼 벌써 4,000페이지고. 친족 상속법도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은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5,000페이지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주최 측에서는 민법 전부를 다 시험범위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친족 상속법이 시험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앞에는 민법이 뭐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뭐냐, 의무가 뭐냐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뭐 자연인, 법인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리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법 총칙은 전부가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 권리 변동만이 시험 범위예요. 그렇게 돼서 민법 총칙에 대충 한 반 정도만, 양으로 하면 반 정도만 시험 범위가 되고요. 다행인 거죠. 그죠? 만약에 요거까지 다 해야 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물권법은 질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 범위예요. 그럼 왜 물권법은 다 시험 범위를 해놨느냐?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것이니까 물권법은 질권을 제외하고는 다 뭐죠? 시험 범위예요. 왜 질권은 제외했을까요? 질권이란 권리는 뭘 생각하시면 쉬우시냐면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금반지를 맡기고 전당포에서 1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그 10만 원을 빌려주는 담보로 뭘 잡게 되는 거죠? 금반지를 잡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질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당포 주인은 저에게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질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질권이라는 권리는 방식이 뭐예요?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 물권이 뭐냐면 질권이에요. 부동산 질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동산을 갖다가 뭐 할 수는 없어요? 맡길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굳이 질권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요? 부동산 질권이라는 게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법 부분이 뭐죠? 공인중개사 시험범위고요. 이 부분이 가장 시험 문제 양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채권법은요. 채권법 총론하고요. 채권법 강론으로 나뉘고요. 강론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채권법 강론은 계약법하고 그 다음에 뭐 불법행위, 부당이득, 뭐 채무불이익 이런 거로 나뉘거든요. 자, 일단 채권법 총론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원래 이 채권법 총론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또 강론 중에서도 불법행위다, 채무불이익이다, 부당이득이다 이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 계약법만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계약법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필요한 계약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만 시험 범위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합쳐보게 되면
민법 중에서 우리는 한 양으로 하면 한 40% 정도만 시험 범위고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만 어떻게요? 뽑아가지고 시험 범위를 정했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험보다는 민법을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요. 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많이 외우고 어떠한 바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뭐예요? 공인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내 거로 뭐 한다고요? 숙지하고 만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을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완성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범위에서만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시게 되는데 반드시 끝까지 완주하셔서 꼭 합격하셔서요. 2016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쟁취하는 그 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강의를 해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